52조 원, 세계 최강 미국이 반도체 공장 하나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돈만 쏟은 게 아니에요. 한국이랑 똑같은 장비를 들여오고 똑같은 설계도를 받고 심지어 인력까지 데려갔거든요. 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돌렸더니 똑같이 안 돌아갔어요. 유럽도 똑같이 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오죽하면 이걸 두고 외계인급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장비도 설계도도 사람도 다 똑같은데 왜 한국에서는 되고 미국에서는 안 됐을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미국이 돈으로도 끝내 못 산 진짜 정체가 뭔지, 그리고 부도 직전까지 갔던 한 회사가 어떻게 AI 시대의 심장을 거머쥐게 됐는지 그 전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이 돈으로도 끝내 못 샀다는 그 정체, 이걸 제대로 파헤치려면 먼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은 테일러 공장인데요. 건물 자체는 거의 다 지어졌어요. 완공률이 99.6%라고 하니까 사실상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같으면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끝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건물은 멀쩡히 다 서 있는데 정작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가동은 자꾸자꾸 미뤄지고 그 비싼 라인을 채워줄 고객을 잡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땅에서 세계 최고라는 한국 기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돈도 제일 많고 기술도 제일 앞선다는 그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 안방에 최고의 공장을 지어놨는데도 일이 이렇게 꼬인다는 게 솔직히 좀 의아하잖아요. 그럼 이게 삼성만 겪는 특별한 일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만의 TSMC라고 세계 파운드리 1등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분야에서는 지구상 제일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미국 애리조나에 야심차게 세운 공장도 한동안은 순손실을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잘 만든다는 회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미국 땅에만 가면 줄줄이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이게 어느 한 회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뭔가 미국 땅 전체가 똑같이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 애리조나 공장의 근무 문화 이야기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2시, 고요한 공장 라인에서 이상 신호가 하나 잡혔습니다. 반도체 라인이라는 건 단 몇 초만 삐끗해도 그날 만들던 물량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떴으면 그야말로 한시가 급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미국 현장에서는 이 새벽 신호를 두고 다음날 오전 9시 정식 출근 시간까지 그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규정상으로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점검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 사이 라인은 몇 시간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이나 대만 엔지니어들은 어땠을까요? 새벽 2시든 3시든 연락 한 통이 오면 곧장 라인으로 달려가서 기어이 다시 살려놓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라인이 멈춰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로 벌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미국이 들여온 장비,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받아온 설계도 이것도 똑같아요. 심지어 사람까지 데려갔다고 했죠. 조건만 놓고 보면 한국 공장을 완벽하게 복사를 떠 온 셈인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같은 장비, 같은 설계도로 돌렸는데도 미국 쪽 성적표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100개를 만들면 한국에서는 멀쩡한 게 90개 넘게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절반밖에 못 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수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뭔지는 잠시 뒤에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쓸만한 제품이 절반밖에 안 나왔다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 시간, 한국 라인은요, 1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물도 똑같이 짓고, 장비도 똑같이 채우고, 돈은 더 많이 썼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안 됐다는 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무서운 대목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쯤 되면 답이 한 곳으로 좁혀집니다.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세계 최강 미국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사실상 전부 다 샀거든요. 장비도 설계도도 건물도 데려올 수 있는 인력까지도요. 그런데도 끝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차이는 돈으로도 못 산 그 마지막 한 조각은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자, 아까 잠깐 미뤄뒀던 그 단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수율. 말은 좀 어려운데 뜻은 정말 단순해요. 100개를 만들었을 때 그 중에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게 몇 개냐? 딱 그걸 따지는 숫자거든요. 100개를 만들어서 90개가 멀쩡하면 수율이 높은 거고요. 100개를 만들어서 50개밖에 못 건지면 수율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라는 동네는요, 이 수율 몇 퍼센트 차이로 회사가 돈을 버느냐, 망하느냐가 갈립니다. 멀쩡한 칩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요. 같은 라인을 돌려도 수율이 높으면 남는 장사고, 수율이 낮으면 만들수록 손해예요. 그만큼 예민하고 칼 같은 세계인 거죠. 반도체 칩 하나가 손톱만 한데 그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짜리 회로가 빼곡하게 들어갑니다. 그 미세한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이 칩 하나를 통째로 망가뜨려요. 그러니 100개 중에 몇 개를 살려내느냐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똑같은 기계, 똑같은 설계도로 만드는데 왜 어디는 90개가 나오고 어디는 절반밖에 안 나오느냐? 이걸 우리 동네 빵집 이야기로 한번 바꿔서 상상해보세요. 골목에 빵집이 두 곳 있다고 쳐봅시다. 두 집 다 똑같은 오븐을 쓰고 똑같은 밀가루에 똑같은 레시피를 들고 있어요. 종이에 적힌 조건만 보면 완벽하게 똑같은 가게입니다. 그런데 한 집은 빵 100개를 구우면 95개가 노릇노릇 잘 나옵니다. 옆집은 똑같이 구웠는데 절반이 시커멓게 타버려요.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한 집은 주인이 오븐 앞을 좀처럼 떠나질 않거든요. 불이 조금만 세져도 바로 줄이고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그 미세한 순간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계속 곁을 지킵니다. 오늘은 날이 습하니까 이만큼, 어제는 건조했으니까 저만큼. 레시피에는 적혀 있지도 않은 그 미묘한 조절을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옆집은 타이머만 딱 맞춰놓고 자리를 비웁니다. 규정대로 시간 딱 맞춰서 말이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멀쩡한 빵 95개와 타 버린 빵 50개를 가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굽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 오븐 앞에 서면서 오븐이 보내는 신호를 온몸으로 외워버린 겁니다. 그 감각은 아무리 비싼 새 오븐을 사다 줘도 따라오지 않아요. 오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니까요. 반도체 공장도 이거랑 똑같아요. 설비라는 게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에 가깝거든요. 매일매일 미세하게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어제 잘 돌던 기계가 오늘은 습도 하나, 먼지 한 톨에 삐끗하는 거예요. 그 미세한 흔들림을 그때그때 손으로 잡아주는 사람이 곁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서 90개와 50개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레시피에 적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에 그려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손과 촉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한국 라인에서는 그 곁을 대체 누가 지키고 있었을까요? 명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그 귀한 날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방진복을 빈틈없이 챙겨 입고 클린룸 안에 서 있었어요. 가족 모임을 미루고 차례상도 잠시 뒤로 하고 묵묵히 라인을 지킨 겁니다. 명절 연휴라고 기계가 알아서 쉬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적은 그 시간에 탈이 나면 손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며칠을 공들인 웨이퍼 수천 장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명절날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한밤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 식구가 깊이 잠든 새벽, 머리맡에 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라인에 이상이 생겼다는 비상호출이에요. 그 한 통에 잠옷 위에 외투만 대충 걸치고 그대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 장비 하나를 제대로 안정시키겠다고 며칠씩 밤을 꼬박 새우는 일도 그저 예사였고요. 이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맡은 라인이 멈춰있는 꼴을 도무지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 동트는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라인을 지켜냈다. 딱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밤들이 한 해에도 수십 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손끝의 감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책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선배가 몇 년을 곁에 두고 어깨너머로 가르치고 후배는 또 그 밑에서 몇 년을 구르면서 몸에 익힙니다. 이 기계가 평소랑 조금 다르게 울 때 그게 괜찮은 떨림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는 귀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한 사람이 떠나도 그 감각이 통째로 사라지지 않게 팀 전체가 함께 붙들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곁을 지킨 결과가 뭐였을까요? 한국의 라인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루 24시간을 한 해로 모두 더하면 8,760시간이거든요. 그 8,760시간을 통째로 1초의 빈틈도 없이 채워낸 거예요. 사람이 잠든 사이에도 명절에도 한겨울 새벽에도 라인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 무정지라는 게 결국 기계의 성능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던 거죠. 반대로 그 곁을 지키는 손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장비라도 빈틈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아흥해라는 숫자는 기계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든 숫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정작 그분들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 일을 하는 거였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는 그저 당연한 하루. 그 당연한 하루가 10년, 20년, 30년을 차곡차곡 쌓이면서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감각, 위기를 미리 직감하는 촉, 그리고 서로 곁을 지켜주는 문화까지요. 생각해보면 이건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에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의 밤과 명절을 내어준 이야기인 거죠. 누구 하나가 대단했다기보다 그 평범한 선택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무언가가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이게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지 그때는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묵묵한 시간이 세상 앞에 그 결과를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한국 라인의 수율은 100개의 90에서 95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비, 똑같은 설계도를 그대로 들고 간 미국은요, 그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쉰가의 안팎밖에 못 건진 거예요. 한쪽은 만들수록 돈을 벌고 한쪽은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그 차이. 같은 도면을 들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갈린 겁니다. 반도체에서 수율 절반이라는 건요. 사실상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버리는데 어떻게 남는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건 그냥 성적이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격차였던 겁니다. 그럼 미국만 유독 못한 거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기술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럽이 덤벼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나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의 그 벽 앞에서 줄줄이 멈춰 섰어요.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게 한두 해 만에 따라잡히는 격차였으면 또 모르겠어요. 시간을 들이고 사람을 갈아 넣어도 그 절반의 벽이 좀처럼 메워지질 않았습니다. 조건은 분명 똑같은데 결과만 끈질기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세계 최강 미국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방법, 돈으로 밀어붙이기로 합니다. 공장 하나에 무려 52조 원, 상상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52조 원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웬만한 나라의 1년 살림살이에 맞먹는 돈입니다. 공장 하나에 그만한 돈을 부었다는 거예요. 장비도 한국과 똑같이 들여오고 설계도도 받아오고 사람까지 데려갔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샀습니다. 그런데도 그 52조 원으로도 한국의 아흥해를 끝내 못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외국 전문가들 입에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외계인이 만든 것 같다. 외계인급이다. 세계 최강이 돈을 쏟아붓고도 복제를 못하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던 거죠. 한 글로벌 업계에서 나온 평가도 결이 비슷했어요. 한국의 이 격차는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의 문제라는 거였죠. 바꿔 말하면
돈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종류의 격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대로예요. 명절에 라인을 지킨 사람,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달려간 사람, 30년을 한 자리에서 손끝의 감각을 갈고 닦은 사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외국 눈에는 외계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반도체의 진짜 무기를 보게 됩니다. 그건 그냥 잘 만든다가 아니에요. 아무도 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장비는 돈만 있으면 똑같이 사올 수 있어요. 설계도도 손에 넣으면 그만이고요. 하지만 수십 년간 손에 익은 그 감각, 명절에도 새벽에도 곁을 지키는 그 문화, 이것만큼은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 건물은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기계도 똑같이 들여놓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기계 앞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의 손은 통째로 복사해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두 손을 든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국이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한 것도 아니고요. 세계가 돈을 싸들고 와도 못 가져가는 판 자체가 다른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격차를 한국이 일부러 만든 비밀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가 작정하고 설계한 전략이 아니라 그냥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낸 결과였던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못 넘는 벽이 세워졌다. 어쩌면 그래서 더 따라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국 반도체는 그냥 무적이구나 싶으시죠. 사람이라는 무기로 세계를 다 따돌렸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 무대 안에서 따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갔던 한 회사 이야기예요. 2019년 전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메모리 시장은 불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이죠. 그때 한 회사는 차세대 메모리 조직을 줄이는 쪽을 택합니다. 관련 전담팀을 사실상 해체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회사 SK하이닉스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바로 그 차세대 기술에 전사 역량을 몰아넣는 결단을 내려요. 모두가 손을 떼던 그 기술에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건 겁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곳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건 말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불황에 다들 몸을 사릴 때 오히려 더 깊이 베팅한 거니까요. 주변에서는 무모하다는 소리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 차세대 기술이 바로 HBM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메모리는 넓은 땅에 단층 집을 쭉 펼쳐 짓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HBM은 그 집을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아파트로 바꾼 겁니다. 땅은 좁아도 층수를 올리니 용량이 확 늘어나죠. 그리고 그 층과 층 사이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놓았어요. 데이터가 위아래로 눈 깜짝할 새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좁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메모리가 탄생한 겁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게 핵심이 됐거든요. 바로 그 일을 가장 잘하는 메모리가 HBM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보던 기술이 시대가 바뀌니까 갑자기 가장 귀한 보물이 된 셈이죠. 사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 HBM을 선보인 건 2013년이었어요. 회사가 직접 발표했고 국제 표준으로도 채택됐죠. 그런데 그 시절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쓸 데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 외면 받던 기술을 10여 년의 끈기로 묵묵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아세요? 한때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곳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시절에 그 막막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50대에서 70대 분들이라면 그 시절 분위기 몸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멀쩡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가장이 일자리를 잃던 그 막막한 시절이요. 채권단 관리를 받고 회사가 통째로 팔릴 위기까지 갔어요. 그러다 2012년에 SK 품에 안기면서 겨우 한숨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휘청이던 회사가 모두가 버린 기술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 끈기가 마침내 사고를 칩니다. 2025년 1분기 사상 처음으로 D램 시장의 1등이 뒤집혔어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가 34%, 30년 넘게 흔들림 없던 1등이 자리를 내준 겁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D램 1등은 늘 한 회사의 자리였어요. 그게 너무 당연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단단하던 순서가 처음으로 뒤집힌 겁니다.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아무도 안 보던 기술 하나로 거인을 제친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삼성은 끝난 거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삼성도 곧장 따라붙어요. 19개월 만에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HBM 인증을 통과하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D램 1등 자리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세계 1등과 2등이 누구예요? 둘 다 한국 회사인 겁니다. 한국의 두 회사가 세계 정상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라이벌 싸움이 아니에요. 세계의 꼭대기를 우리나라 두 회사가 함께 차지하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한쪽이 1등을 가져가면 다른 쪽이 곧 따라붙어 다시 가져오고요. 그렇게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 세계 메모리 시장의 중심은 통째로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 회사의 D램을 합치면 세계 시장의 3분의 2가 훌쩍 넘어가요. 대단한 기업 경쟁 스토리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이 HBM이 하필이면 AI 시대의 심장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AI를 돌리려면 이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걸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한 회사는 HBM 시장의 60%가 넘는 점유율을 쥐고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나드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업 가치는 수백조 원대로 뛰었고요. 주가가 치솟으면서 코스피가 들썩이는 데에도 큰 몫을 했습니다. 무모해 보였던 한 회사의 선택이 이제 나라 경제까지 들썩이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갈 길이 마냥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봐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이른바 소재와 부품, 장비의 종속 문제입니다.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데 꼭 필요한 E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요. EV는 쉽게 말해 세상에서 가장 가느다란 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붓을 우리가 못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 소재 일부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90%대에 이르고요. 우리가 잘 만드는 건 맞지만 그 재료와 도구는 남의 손에 적잖이 매여 있는 셈이죠. 둘째는 시스템 반도체의 약점이에요. 반도체는 크게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와 머리로 계산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쪽은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 쪽이에요. 정작 두뇌에 해당하는 칩은 엔비디아, 인텔, 퀄컴 같은 미국 회사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로 보면 1등은 여전히 미국이에요. 전문가들도 한국은 메모리는 최강이지만 시스템과 소부장은 약하다고 꾸준히 짚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다음 고비를 정확히 가리키는 이정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강한 HBM조차 영원한 독점은 아니에요. 마이크론이 21%, 삼성이 17%로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다음 세대인 HBM4부터는 새 회사의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라는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짚어야 할 대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약점을 정확히 아는 나라가 사실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2019년을 떠올려 보세요. 일본이 핵심 소재 새 품목의 수출을 틀어막았을 때 다들 한국 반도체가 휘청일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중 불화수소 같은 소재의 국산화를 일궈내면서 위기를 버텨냈습니다. 약점이라고 지목당한 자리를 도리어 강점으로 바꿔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 그늘들도 그저 약점으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무적이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 약점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더 대단한 거죠.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세계 최강 미국이 52조 원을 쏟고도 끝내 만들지 못했던 그 아흥에 외국 전문가들이 외계인급이라고 불렀던 그 정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신비한 비법도 외계의 기술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 수십 년간 조용히 쌓인 결과였던 겁니다. 그 5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아흥해라는 그 평범해 보이는 숫자 하나를 끝내 못 샀던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에 정말 있다는 걸 한국 반도체가 보여준 셈입니다. 한밤중 비상 호출에 잠옷 바람으로 라인을 향해 뛰던 그 사람.
명절에 가족을 뒤로하고 클린룸을 지키던 그 사람. 2019년 소재를 국산화하겠다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그 연구진. 그분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세계 최강이 돈으로도 못 산 게 바로 당신들이었다고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하루였던 그 밤들이 사실은 세계가 못 넘는 벽을 쌓고 있었던 거라고요. 아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으스대기보다 그냥 머쓱하게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세상 어디서도 못 따라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약점은 있습니다. 두뇌 칩도 소재와 장비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늘 그랬어요.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결국 일본을 추월해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추월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서 묵묵히 밤을 새우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약점이라 불리는 이 자리도 10년 뒤엔 또 하나의 강점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이 가장 약하다는 그 두뇌칩,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휴대폰 안에도, 컴퓨터 안에도 그 작은 칩이 들어 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그 칩 하나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선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칩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한국 반도체의 진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